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스템 미팅 온라인의 좌장을 맡은 김경원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오스템 미팅 온라인 이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당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오스템 미팅 온라인은 누적 페이지 뷰수 6만 건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오스템 미팅 온라인은 현재까지 약 60여 개국 10만 명 이상의 치과인분들이 함께한 전 세계적인 임플란트 학술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에스테틱 존에서 현명한 임플란트 수술법에 대한 강의를 펼쳐주실 이대희 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대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테릭 존에서의 현명한 임플란트 수술법이란 주제로 선생님들께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이 상악 전치부의 싱글 임플란트 지지 수복물은 이 파필러리 리제너레이션 같은 그러한 간단한 그러한 스코어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 크라운의 심미지수, 그리고 핑크 이테릭스 같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벨저에 이르러서는 핑크 이테릭과 화이트 이테릭이 조화되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 점수를 매기기까지 되었는데요. 이 벨저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은요, 토탈 스코어가 20점이 되는데 이렇게 핑크 이테릭과 화이트 이테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핑크 이테릭의 기반이 되는 골도 좋아야 되고 또 더구나 연조직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공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크라운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부터 시작해서 보철까지 이것을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즉 상악 전치부는 기능보다는 심미 위주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목차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디시전 메이킹 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심미적인 수복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서지컬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는 분류법은 2010년에 주즈발리 선생님의 분류법에 의거한 건데요. 소켓의 형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디시전인데 물론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과 소프트 티슈가 정상인 상태 때는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두 번째는 연조직은 정상인데 본이 안 좋을 때, 세 번째는 본은 노말인데 연조직이 부족할 때, 네 번째는 연조직과 본이 불량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본과 소프트 티슈가 정상일 때 발치를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발치 즉시 식립의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안 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아주 심플한 상태입니다. 발치 즉시 식립이나 또는 힐드 리치에서 무엇보다 상악 전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임플란트의 포지션인데요. 이 임플란트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다니엘 부저가 2004년도에 컴포트 존, 데인저 존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했지만 그때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이것을 본 레벨 임플란트로 잠깐 바꾼다면 메지오디스탈로는 인접치로부터 최소 1.5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오로페이셜로는 인접치의 이머전스 포인트보다는 약간 팔라탈로 1mm 정도 임플란트의 플랫폼이 위치하는 것이 바로 컴포트 존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버티칼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인접치의 시멘토 에나멜 정션 또는 마지널 준지로부터 3, 4mm 하방에 버티칼 스톱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인접치에 이러한 본이나
진지발 레벨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죠. 리세션이 됐다라든지 본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에다 버티컬 레퍼런스를 맞춰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단 하나의 절대적인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한다면 인접지 본 레벨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서 안 좋은 곳에 인접지 본 레벨보다 약간 서브로 심으면 그것이 레퍼런스가 되는 것이죠. 치축은 발치즉시 식립의 치축은 두 번째처럼 상악 전치의 치축이 아이디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약간 팔라탈로 패러럴 쉬프트 투 링구알로 약간 가는데 2mm 설측, 2mm 하방에 오도록 저렇게 엑시스 컨트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번들본 티어리라는 것에 의거를 하는 건데요. 번들본은 투스 릴레이티드 스트럭처고 조직학적으로는 라미나 프로프리아입니다. 레이비알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설치계도 있지만 레이비알이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두께는 보통 0.8mm고요. 그리고 길이는 레이비알 쪽이 2에서 3mm입니다. 2에서 3mm가 되기 때문에 버티칼이 녹으니까 2mm 깊게 심는 것이고 그리고 순축으로 2mm 이상의 뼈가 나중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2mm 설축으로 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포지셔닝 할 때는 ITI 컨센서스에서 나왔듯이 발치즉시를 했을 때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약 에피컬 서드에서 얻기 위해서 2에서 3mm 정도 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11.5가 많지만 13mm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5mm가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팔라탈에 카운터 싱킹을 해서 저쪽에 이 임플란트가 설축으로 심겨지도록 쉐이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조건이 괜찮았을 때 마지널 진지발부터 3에서 4mm 깊이 심고 그리고 이런 호라이전탈 갭 디스턴스에는 잘 녹지 않는 그러한 바이오스 같은 이종고를 넣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는 1992년에 닥터 데니스 타노가 말했던 것처럼 호라이전탈 본 로스를 일으키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간이 1.5mm이기 때문에 그 합인 3mm는 최소한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일라티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4개의 치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4개를 심는 것보다는 5번처럼 작은 사이즈 임플란트를 라테럴 인사이드 심고 이 1번에는 심지 않는 것이 가장 심리적으로 로우 리스크인데 이것이 딥바이트라든지 그래서 메카니컬하게 3.5를 2번에다 심는 것이 불안하다면 4번이나 3번처럼 심는 것이 좋은데요. 4번에 그런데 레귤러 사이즈 임플란트, 즉 TS3 4.0을 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번처럼 어쩔 수 없을 땐 3번처럼 심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요. 힐드 리지에서는 포지션을 정하고 그 포지션에 따라서 에피컬 서드가 살짝 관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이드 컷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고 그리고서 패러링 핀을 꽂아 봅니다. 그리고 꼭 바이트를 시켜 봅니다. 바이트를 시켜서 이것이 적절한 오버 바이젯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괜찮다면 그 패스를 유지하면서 드릴링을 하게 돼 있고요. 하지만 발치직 식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 컷 드릴을 이용해서 2mm 설축으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치축을. 그리고 2mm 깊게 심기 위해서 드릴링을 조금 더 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릴링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 드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저는 3mm 드릴까지 행하고 3mm 롱 드릴, 이 마킹 드릴까지 행하고 이것을 낀 상태에서 바이트 시켜 봅니다.
이것의 위치대로 어버트먼트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됐다고 해서 만족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요, 연조직은 정상인데 보온이 조금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긁어내고 소켓 프리저베이션만 할 때가 있고, 어느 정도 괜찮다면 임플란트를 심고 GBR을 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요, 소켓 프리저베이션인데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있지만 왠지 좀 불안할 때 소켓 프리저베이션만 하고 약 3, 4개월 후에 소켓 프리저베이션한 하방의 임플란트의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었습니다. 이때 소켓 프리저베이션은 바이오스 콜라겐 같은 거를 썼고요. 3, 4개월 후에 열었을 때 임플란트를 심고 약간 모자란 버칼보는 다시 바이오스 콜라겐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힐링을 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커버 스크루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철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바로 파필라입니다. 그러면 이 파필라를 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철을 했을까? 물론 파이널 보철물을 템포러리 세팅했는데요. 2008년도에 드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미니멀 플랩을 하고, 그리고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인트라 소켓 그래프팅을 하고 즉시 템포러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IRG 그룹, 즉시 수복 그룹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DRG 그룹인데, 조건이 안 좋아서 플랩을 좀 크게 열고 임플란트 심고 GBR하고, 그리고 나중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딜레이드하게 템포러리를 한 것이죠. 이것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파란색이 즉시 수복 그룹이고 빨간색이 나중 수복 그룹인데, 나중에 수복한 것도 결국 파필라 레벨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필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수복을 즉시 하건 나중에 하건, 즉시 하는 게 파필라를 처음에는 유지해서 좋은 듯 하지만 결국에는 따라잡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잡는 것을 확인하고 파이널 셋을 하기 때문에 템셋을 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1번은 임플란트를 심고 즉시로 템포러리를 했지만 파필라가 차지 않았는데, 2번은 최종 보철물을 했고요. 그것이 점점 1번과 1번 사이의 파필라가 1년 내에 차올라오는 것을 보입니다. 즉 크리핑 되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닥터 타노가 말했던 5mm 룰에 의한 것인데, 처음에는 치아와 치아 간에 인터프록시말 보온 크레스트부터 컨택 포인트까지 거리가 5mm 이내라면은 파필라가 100% 찬다라는 것에 근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임플란트와 치아 간에도 결국은 적용된다라고 쇼케 선생님이 말했고, 많은 선악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싱글 임플란트를 했는데 파필라는 아주 많이 차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내려가봤자 약간 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자연치, 인접한 치아의 인터덴탈 보온 크레스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수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즉 그룬더 선생님이 말했듯이 싱글 임플란트는 인접치의 티슈 서포트에 의거한 것이지, 파필라는 재생이 되려고 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재생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기도 하지만 연조직은 괜찮은데 뼈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GBR을 합니다. GBR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합니다. 바로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입니다. 2004년도 IJPRD에 미시간에 있는 홈레이 왕 선생님이 말했듯이
디펙트의 첫 번째 부위는 자가고리나 동전고를 깔고 두 번째 부위는 잘 녹지 않는 DBBM을 바이오스 같은 것을 에피칼 서드까지 하고 멤브레인을 한다는 것이죠. 상악 전치부는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디펙트 부위는 조금 자가고리나 동전고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전고를 깔고 그 다음에 GBR 멤브레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템포라를 했는데요. 인터덴탈 파필라는 인접치에 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다립니다. 8년 후인데요. 인접치의 본 레벨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접치에 레진을 했는데 변색이 됐고 결국에는 인접치가 안 좋아서 10년째는 발치를 했습니다. 상악전치부의 연조직은 괜찮은데 골이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죠. 이럴 때 이 부위가 디펙트가 보이죠. 11번 부위가 디펙트가 보입니다. 이 부위는 발치를 할 때 제가 부주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이 약간 프랙처 됐는데 이것을 버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이것을 웨징시킵니다. 대부분 웨징되지 못한 자가골들은 대부분 네크로시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웨징을 하고 이 안쪽과 이 바깥쪽에 바이오스를 가지고 GBR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위를 그리고 GBR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에피칼 서드까지 듬뿍 넣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치화 부위도 역시 뼈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GBR이 아니기 때문에 웨터빌리티가 좋은 바이오 가이드 같은 또는 오스 가이드 같은 것을 넣어서 이것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본 티슈는 노말인데 소프트 티슈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는 많이 얇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고 GBR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소켓 프리저베이션하고 커넥티브 티슈를 하고 나중에 한 3개월에서 4개월째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3번 부위가 보시다시피 리세션이 돼 있죠. 임플란트를 심고 GBR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할 수 있지만 조건을 먼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템포럴 임플란트 하고 앞쪽엔 소켓 프리저베이션에 그리고 멤브레인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플랩을 열어서 그때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더 예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상악 전치부에 이런 23번 캐나인 부위 같이 리세션이 좀 있는 부위들은 나중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언제나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먼저 소켓 프리저베이션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위를 도모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제일 안 좋은 경우인데요. 즉 본과 소프트 티슈가 많이 불량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플란트를 못 심겠죠. 무엇보다도 뼈가 문제가 아니라 연조직의 재건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연조직이 있어야 본을 채우거든요. 안 그러면 핑크 포슬레인을 남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조건이 안 좋을 때 상악 전치부에 버티칼 오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이런 텐팅 폴 같은 거를 넣고 버티칼과 호라이전탈 오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이때는 메쉬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약 소프트 티슈를 릴리징해서 덮었고 4에서 5개월 후에 플랩을 열게 되는데 그때 열어서 이때 비로소 임플란트를
원하는 위치에 심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런 경우죠. 버커링구알로 너무 얇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블록본을 하고요. 그리고 4, 5개월 후에 블록본이 뼈랑 붙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때는 이제 GS3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을 4개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버커링구알로 많이 안 좋은 경우는 물론 12번도 발치했지만 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조직의 제거에 힘써야 됩니다. 바이라테랄로 풀시크니스로 열어서 바이라테랄로 팔라탈 페디클 그래프트, 즉 VIP 플랩 같은 것을 해서 버티컬하게 연조직을 올리고 연조직이 힐링이 끝나면 한 2, 3개월 후에 경조직을 제거하는 것이죠. 블록본을 했고요. 경조직이 재건이 끝난 후에 4, 5개월 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팔라탈 쪽에 약간 모자란 GBR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조직도 모자라고 경조직도 없는 경우가 되겠죠. 문제는 연조직이지 경조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악전치부는 발거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해서 소프트 티슈 디선스를 없애고 약 2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스티치 아웃 했을 때고 이것이 2개월 정도 기다리면 슈링키지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열어서 이때 이제 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컴포지트 그래프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즉 동종골이나 자가골과 이종골을 50대 50으로 믹스한 것이죠. 이것은 2013년에 닥터 시미온이나 또는 이스트반 어반 선생님의 논문에 의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비흡수성 멤브레인으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연조직을 커버합니다. 그 후에 이것이 4, 5개월 지나서 뼈가 어느 정도 바이탈본이 되면 그때 플랩을 열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죠. 즉 이런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우인데 어찌됐건 상악전치부에서는 연조직의 재건이 제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목차는 바로 이스테릭 레스토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서지컬 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의 역시 포지션이고요. 두 번째는 버칼본의 thickness, 세 번째는 로딩 타입, 네 번째는 소프트 티슈 컨디션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임플란트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을 줄로 아는데 근데 여기에 또 생각해 봐야 될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사이시브 캐널입니다. 이 환자분은 보철이 되어 있는 환자분인데요. 투 유닛 브릿지로 좌측 우측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번 치아가 서비칼 쪽에 루트 프랙처가 생기고 동요도가 생겨서 할 수 없이 발치를 했는데 21번 임플란트를 약간 디스탈로 심은 것 같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심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버코링구알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중앙에 커다란 이런 게 있죠. 인사이시브 캐널. 나소팔라타인 캐널이 있어서 이것에 미니멀 인볼브를 시키려고 약간 디스탈로 갔습니다. CTV를 보면 약간 침범해 있죠. 하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침범했을 때는 팔라탈 플랩을 열어서 다 긁어버립니다. 큰 문제는 없고 대신 이 긁어버린 빈 공간을 반드시 고리식재를 넣어서 막아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있을지를 모를 그런 유로마 같은 것을 막고 또한 오세 인테그레이션의 컨택 BIC 레이쇼를 높이기 위해서 고리식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버칼본의 thickness입니다. 버칼본의 thickness는 무엇보다도 상악전치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스프레이 선생이 3061개 임플란트 심고 2차 수술할 때 열었을 때 그때 버칼본의 두께가 2mm 이상 넘었을 때 failure rate가 결국 제일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스프레이 선생이나 벨저 이런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최소한의 버칼본 월이 2mm 정도 있어야 특히 상악 10전치에서 알베올라 크레스트가 녹지 않는다. 즉 버티컬 디멘션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스웨덴의 유명한 외과학자인 우엘리 그룬도 선생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즉 높이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최소한 2mm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는 4mm 정도를 이분은 만들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이 리모델링 되면서 어느 정도는 슈링키즈가 올 거기 때문에 이것이 2mm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어질 발탈본의 두께가 이것이 리모델링 되는 중간에 일부분이 녹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본이 녹으면서 버티컬적으로도 내려가서 쥔지벌 리세션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2mm냐? 이것은 아마 제 생각인데 코티칼본과 캔솔로스 본이 공존하는 최소한의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완성했던 그러한 보철물들입니다. 이 당시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스레드가 뼈에 하나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됐고 그래서 GBR을 했지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4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상악 전치부에 리세션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더 지나니까 결국은 22번 부위가 이렇게 뼈가 내려가면서 퍼스가 나오고 쥔지발 스웰링이 왔습니다. 할 수 없이 발치를 하기 위해서 상악 보철물을 뜯었고요. 뜯었고 22번은 발치했고요. 나머지 치아들을 임플란트를 보시면 처음에 식립했을 때는 스레드가 하나도 노출 안 됐던 것들이 다 스레드가 노출됐죠. 즉 상악 전치부는 힘을 하악 전치부부터 받아서 버칼 쪽 부위가 텐션 부위고 또한 코티칼이 별로 없기 때문에 2mm 이상의 뼈가 반드시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때는 22번 부위는 새로 심지 않았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의거해서 청소를 하고 다시 리GBR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위는 베스티뷴이 모자라고 케라틴의 티슈가 모자란 부위는 FGG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약 7개월을 기다렸습니다. 7개월 후에 23번 부위는 뼈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았고요. 아쉽게도 12번 부위는 뼈가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 것 같고요. 13번 부위도 역시 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칼본의 두께가 이렇게 나중에 롱런 리절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로딩 타임입니다. 뜬금없이 서저리에 왜 보철 수복에 관련된 로딩 타임이 들어갔을까 의문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아까 드록 선생님의 이 논문에서 즉시 수복 그룹과 나중 수복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 걸 보시면 파필라는 나중에 수복을 해도 그것이 결국은 캐치업 하는데 크리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미드 페이셜 뮤코사 레벨, 정중앙에 있는 뮤코사 레벨은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이메디에이트하게 수복을 한 것이 훨씬 약 1mm 정도
이 쥔지발 레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 나중에 한 것들은 예외 없이 리세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이 이미디에이트하게 수복을 하지 않는 그룹에 있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인컴플리트하게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힐링 동안에 아무래도 소프트 티슈가 콜랩스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이미디에이트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1mm 정도의 페이셜 쥔지발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미디에이트 프로비저널레이션을 못한다거나 또는 초기 고정이 안 나왔다거나 또는 딥바이트라서 불안해서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리세션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새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약간 딥바이트지만 안 닿게 해서 템포라리를 즉시 해줬고 그리고 약 2, 3개월 후에 파이널 보철물을 해서 8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쥔지발 리세션이 별로 되지 않고 파필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이런 환자에 있어서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좋지 않았다든지 딥바이시라서 템포라리를 하는 게 걱정되면은 바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전 세계의 많은 임상가들이 요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체어 사이즈 커스텀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것이죠. 즉 풀로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칼 부위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마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템포라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져서 서비칼 부위만 템포라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보존하고 쥔지발 마진이 약 1mm 정도 리세션 된 것을 보존한다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어떤 다른 것으로 템포라리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악 전치부에서 싱글 또는 멀티플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인서션 토크 밸류가 35, 40 이상일 것, ISQ가 65 이상일 것, 그리고 너무 아무리 발치적 식립이라도 너무 디펙트가 커서 이제 임플란트와 본 컨택 레이셔가 별로 이분하지 않을 때, 그리고 버티칼 스톱이 없는 그러한 덴티션일 때는 힘이 집중되니까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이것은 제 후배 선생님인 박희웅 선생님이 시도한 건데요. 미니 서지컬 가이드를 하고 이것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때 만약에 스크류 홀이 설축으로 나왔다면 그럴 때는 저는 템포러리 어버트먼트, 즉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세레이션이 있는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이것을 뺐다 꼈다 못하기 때문에 스크류 타입으로 보철물을 만들고, 만약에 스크류 홀이 오클루잘로 나왔다 이럴 때는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로 만들면은 이 템포러리 세멘을 뺐다 꼈다 하기가 어렵겠죠. 세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일반 기성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템셋을 해서 이것을 뺐다 꼈다 하면서 쥔지발을 몰딩할 수도 있고 최종 보철물 임프레션 뜰 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스테릭 레스토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서지컬 팩터로는 연조직의 컨디션이 있겠습니다. 연조직 컨디션으로는 케라티나이 티슈의 좋은 믿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바이오 타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이오 타입은 크게 thin scalloped 타입과 thick flat 타입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thin scalloped 쥔지발 타입은 flat thick 타입보다 쥔지발 리세션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페노타입은
처음에 오션바인 선생님이나 닥터 로스가 명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시버트 같은 분이나 린데 같은 분은 thick 바이오타입은 자극이 왔을 때 포켓 포메이션으로 반응을 하고 thin 바이오타입은 리세션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통 thin 타입은 보통 이 준지발 코드를 넣었을 때 비쳐 보이거나 또는 프로브를 넣었을 때 비쳐 보이는 약 두께가 1.5mm 언더를 말하고요. 1980년대 치주과 의사인 닥터 메이냐드 선생님은 알베올라 본도 충분하고 어태치 준지바도 충분한, 두께도 충분한 이런 경우는 리세션은 안 온다. 둘 중에 무엇 하나만 조건이 좋다면은 리세션은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이 두 조건이 다 안 좋을 때는 리세션은 일어나기 쉽다.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그돈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라티나의 티슈가 얇고 또한 모자랄 경우에는 리세션이 잘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상악전치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협측의 수프라 준지발 뮤코사는 두께가 1.5면은 높이가 1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닥터 노자와나 타케시, 그다음에 이노모토 같은 선생님이 2006년도에 발표하신 논문에 의거한 건데요. 이것은 웬스트롬이 말한 자연치에서의 그 법칙과는 약간 역전입니다. 즉 블러드 서플라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자연치에서는 높이가 1.5면 넓이가 1인데 임플란트는 넓이가 1.5가 돼야 높이가 1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요. 준지발 리세션이 있어서 이것을 릴리징 이션을 해서 코로나리 포지션트 플랩을 왼쪽처럼 했다고 해도 다시 내려간다는 겁니다. 즉 준지발 리세션이 있는 것을 다시 크리핑 되게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은 유일한 방법은 파셜 티크니스를 해서 준지발을 2등분하고 그 사이에 커넥티브 티슈를 넣어서 준지발을 뚱뚱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파셜 티크니스냐면 풀 티크니스를 해서 커넥티브 티슈가 본과 닿으면 많은 양이 괴사되기 때문입니다. 밑에 페리오스티움 베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이오타입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thin 바이오타입에서 thick 바이오타입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한 것은 파셜 티크니스로 0.34mm 정도밖에 두께를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하지만 안 했을 때는 마이너스 1.0mm의 볼륨 소실이 오기 때문에 안 한 그룹에 비해서는 플러스해서 토탈 1.4mm, 약 1.5mm 정도의 두께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1.5mm를 하면 1mm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즉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면 안 한 것에 비해서 1mm의 준지바 마진의 회복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 소프트 티슈 디멘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러한 슬림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커넥티브 티슈를 여기 사이에다가 끼우는 거죠. 그래서 버티칼적으로도 그리고 호라이전탈로도 이 커넥티브 티슈의 두께와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에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슬림 힐링 어버트먼트를 껴서 했던 증례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방법으로는 바이오타입 컨버전의 바로 파우치 테크닉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22번 치아가 리세션이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파우치 테크닉을 하는 것이죠. 풀 시크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세션을 어느 정도 리커버 해준 것이고요. 동영상을 보시면요.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그리고 15C 블레이드로 뮤코진지발 정션까지만 파우치 테크닉을 해줍니다. 너무 얇아서 리세션이 될 것만 같고 이미 준지발 리세션이 조금 있는 경우죠.
양쪽에 12번, 22번에 비해서. 이 뮤코진지발 정션을 넘어서 이 파우치 테크닉을 하면 퍼포레이션이 되니까 그것을 넘어서 할 때는 특별한 블레이드, 즉 마이크로 블레이드 같은 프리커버드 된 블레이드가 필요하지만 뮤코진지발 정션까지만 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파우치를 만들고 나서 팔라탈에서 싱글 하베스팅 이시전을 통해서 대부분 속옷치부 균지발 마진 3mm 언더에서 이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 하면 균지발 리세션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풀 시크니스로 그 하방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하고요. 이것을 체득한 후에 그리고 도넛 사이트를 슈처를 하고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인트라 소켓 그래프팅을 이종고를 이용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이 아까 만들었던 파우치를 벌려서 그 부위에 커넥티브 티슈를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커넥티브 티슈를 집어넣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에 무언가 스테빌라이제이션 슈처 같은 것을 하고 플랩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mm 이상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이태리 밀라노 대학의 루트 커버리 테크닉으로 유명한 지오바니 주켈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버티컬 인시전을 파셜로 하고 리세션이 있을 때 버티컬 인시를 파셜로 하고 커넥티브 티슈를 고정을 하고 이 인터프록시말 부위는 이 부위를 또 이 부위를 디에피세리얼라이전하고 릴리징 인시전에서 덮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템포라를 했더니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리커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시 균지발 마진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켈리 테크닉을 이용해서 파셜 티크니스로 베드를 만들고 커넥티브 티슈를 하고 어버트먼트를 일부러 얇게 했습니다. 커넥티브 티슈가 뚱뚱하게 되도록. 그리고 나중에 기다리면 이것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힐링이 되면 이제 보철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테크닉인데요. 마지막 테크닉은 바로 풀 티크니스로 해도 커넥티브 티슈가 괴사되지 않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페디클이 있기 때문에 즉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혈행을 유지하면서 돌렸기 때문에 잘 녹지 않는 것이죠. 상악 전치부에 스마트 빌더를 이용해서 GBR을 하고 그리고 파셜 시크니스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페디클이 그런 성질 때문에 이것이 메쉬 위에 올라가도 커넥티브 티슈가 괴사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버칼 플랫과 매트리스 수처로 이것을 이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팔라탈 페디클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지컬 팩터가 이 심미적 보철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그 에스테틱 존에서의 현명한 임플란트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주제를 선정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특별하다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많이 망해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망해봐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여러 논문들에 의거해서 제 나름대로 그 조건들을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한 것을 그냥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전치부의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특히 안 좋은 조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걸 다시 피드백 하시면서 아마 이런 좋은 강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많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악 전치부에서 임플란트 식립 후에는 항상 임시 보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원장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늘 같은 걱정입니다. 사실 저는 플리퍼 같은 그런 템포러리 덴처는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버티컬 스톱이 없어서 임플란트나 고리식한 부위에 원치 않은 로드를 가하기 때문이죠. 멀티풀일 때는 MS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를 폰틱 부위에 식립해서 임시 보철물의 지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메릴랜드 타입의 임시 보철물 또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버티컬 스톱이 있는 리무버블 리테이너 타입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이미디에이트 레스토레이션은 늘 부담되지만 사실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고증이 좋고 바이트만 이렇게 딥 바이트가 아니라면 오클루전을 떼서 하는 등의 그런 원칙을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아마 오늘 강의하신 여러 그 주제에서 그런 걸 참고로 하셔서 네. 어떤 그 크리티컬한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정해서 시술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접 치아가 진지발 리세션이 있거나 하면 임플란트 식립 기준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 즉 인접 치아에 진지발 리세션이 있을 때 그 식립 깊이를 어떤 포인트를 레퍼런스로 잡으시는지 하고 네. 질문이 왔습니다. 고리식을 할 때 인접치의 본 레벨 이상으로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안 되듯이 이러한 블러드 서플라이 한계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도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단 한 가지 절대적인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인접치 본 레벨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깊이 식립하면 되는데요. 싱글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두 인접치 중에 조금 안 좋은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심고요. 또는 멀티플일 때는 인접치가 좀 안 좋다면 그것을 폰틱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만들 때 결국 인접치아의 진지바 마지날 진지바의 어떤 그러니까 버티컬 본 높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많은 경험에서 나온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은의 두께가 신바이오 타입일 경우에 그리고 또 치조골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GBR을 하고 릴리징 인시전을 하는 플랩을 닫으면 향후 리세션 예후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한 예후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바이오 타입일 때 GBR하고 릴리징 인시전에서 덮으면 거의 100% 리세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이니어드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치조골도 얇고 어테이즈 준지바도 부족한 핀바이오 타입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조건을 극복하면은 리세션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넥티브 티슈를 그래프트를 해서 연조직을 증강시키는 방법이 그것인데 사실 이거는 초보자들이 따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핀바이오 타입이고 본도 안 좋다면 발치만 하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해서 본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하면 3, 4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조금 늦지만 그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강의해 주신 어떻게 보면 그 이대희 원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경험에서 나온 좋은 그 결과 강의였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노하우가 많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는 신미 상악 전치 보철의 가이드에 대해서 우리 김세용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